제가 대학교 지나갈 때 항공우주공학과 가면 주위에서 선배들이 놓고 가면은 물론 뭐 그런 회사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뭐 세탁기 만든다, 선풍기 만든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예, 제 동기라든지 위에 선후배 봐도 아무도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면 이 되게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통 다른 학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져 있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되게 많은데 맞아요. 우주산업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국가 보안에 관련된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특히 이렇게 몇 개 나라가 선점을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우주산업을 한번 따져보면 그 산업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크게 딱 한 3개 정도로 나뉘겠네요. 그래서 엔드 프로덕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통신 그리고 지구 관측 중에서 이제 영상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상 대충 이렇게 3개 정도로 크게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까지 제일 돈을 많이 벌었던 게 뭐냐? 통신이에요, 통신. 왜냐면은 저희 통신 아까 신 대표가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지구 정지 궤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얘는 지상에서 봤을 때 항상 저 지점에 떠 있는 그런 궤도가 있어요. 거기다 올려놓으면은 이제 얘랑 계속 24시간 통신이 가능하니까 이제 그 위성을 가지고 통신을 옛날부터 많이 했고 지금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할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제일 많이 번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시장 규모가 컸고. 두 번째로 보자면은 이제 지구 관측 위성,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구 관측 위성이라고 하는데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사진 찍는 거예요. 지구 사진 찍는 거고 뭐 저런 뭐 DSLR 같은 걸로 그냥 영상 카메라 구조는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개념으로 지구 사진 찍어가지고 그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의문이 들겠죠. 과연 그게 남을까? 그러니까 위성 하나 만드는데 뭐 한국에서는 뭐 몇천억씩 해서 만들죠, 그렇죠? 해서 뭐 2천억, 3천억 주고 이걸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거를 사진을 팔아서 이게 남을까? 네,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 그러니까 요새 이제 뭐 초고해상도 상업적으로 이제 거래가 되는 초고해상도 영상은 그러니까 픽셀 한 30cm예요. 그러니까 30cm 정도를 초고해상도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영상은 뭐 사간 사람이 명확하겠죠, 그렇죠? 굳이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용도가 명확해요. 그래서 그쪽에서 소요가 있는 거고 그거보다 이렇게 조금 더 뭐 50cm, 뭐 70cm짜리 영상도 있고 1m짜리 영상도 있고 하는데 그쪽에도 시장이 있더라고요. 제가 저 세트레가이에서 일할 때 그쪽에 스페인의 위성을 팔았었어요. 그 데이모스2라는 인공위성 그때 해상도 1m짜리였는데 거기 스페인에서 사갔는데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이거 왜 사갈까? 이거 솔직히 영상 보면은 이게 좀 그렇거든요. 이게 뭐 뭐 지도 만드는데 쓸 수야 있겠죠. 보고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몇백억짜리 된 위성을 사갈까 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스페인 사람들이 그걸로 뭘 하냐면은 걔네들로 이제 그러니까 포도밭을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포도밭을 찍어가지고 이제 그 포도밭을 찍으면 이제 포도 작황 상태에 따라서 이 색깔이 다르대요. 당연히 포도 알갱이 하나는 절대 안 나와요. 그렇죠? 하지만 포도밭을 딱 찍으면은 이제 뭐 색깔을 보고 그게 판단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전 세계 와인 시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와인 이제 그 값 매기는 사람들이 그 영상을 사간대요. 그래서 올해 농사는 포도가 어디가 잘 됐고 어디가 안 됐고 하니까 뭐 어딜 사고 이제 그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도 돈을 벌더라고요. 이제 그런 시장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통 기상 관측하는 거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국가 단위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그런 예산 뭐 시장이 크다기보다는 이제 국가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필요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대충 이 정도 3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윤효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 하는 일은 인공위성을 설계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리호에 탑재된 성능 검증 위성의 자세저 소프트웨어도 코드도 제가 한타 직접 쳐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뉴스페이스, 올드스페이스 얘기해 주셨는데 좀 약간 또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그게 보통 올드스페이스라고 하면은 지금 국가 주도로, 정부 주도로 했던 우주 개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주라고 하면 떠올리는 뭐 나사, 이사 그런 데 있죠. 뭐 러시아에도 뭐 그런 비슷한 기관 하나 있고.
한국에서는 이제 항우연이 있죠. 그렇죠. 음. 여기 주도를 했던 그런 그러니까 그렇게 전통적으로 우주 개발을 하는 그러한 방식을 올드 스페이스라고 하고 뉴 스페이스는 아까 신 대표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냥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그냥 우주의 상업화예요. 우주의 상업화고 대신 여기서 꽤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올드 스페이스에서는 그 발주한 사람, 그러니까 돈 주는 데가 정부고요. 뉴 스페이스에는 뭐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어쨌든 그 사기업들 그런 시장 자본이에요. 그게 들어오는데 얼핏 들으면 아이 그러면은 뭐 돈 소스만 다른데 이게 뭐 얼마나 차이가 있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은 뭐 이게 뭐 좋든 싫든 뭐 사실은 사실이니까 한국에서 지금까지 실패했던 우주 프로젝트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일단 인공위성 프로젝트 한 번도 실패했던 적이 없어요. 올드 스페이스에서 인공위성 프로젝트 하나 한다라고 하면은 못해도 5년이고요. 뭐 7년, 10년, 12년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하나가. 이제 그게 올드 스페이스였다라고 보면은 근데 그때는 그것도 가능했던 게 뭐냐면은 일단은 돈 준 사람이 그렇게 빨리 하라 소리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예, 좀 최대한 성공해라라고 해서 이게 하니까 그렇게 갔던 거고.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요새 와서 사람들이 가만히 본 거죠. 이제 저거 해서 돈을 벌 수 있겠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뉴스페이스에서는 스타트업 마인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스타트업 마인드로 들어가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돈 왕창 주고 지금 최단기간에 돈 확 쏟아 부어서 결과를 빨리 보자. 되면은 내가 크게 먹는 거고 뭐 안 되면 뭐 스타트업들 뭐 비단 우주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뭐 IT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냥 안 되면 끝이잖아요. 이제 해서 나오는 게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 방식이라든지 뭐 개발 방식이라는 그런 꽤 많이 차이가 나요. 쉽게 정리하면 올드 스페이스를 하시는 거고 뉴 스페이스를 하시는 아, 거고. 그렇네요. 네, 명확합니다. 아, 근데 올드 스페이스도 돈은 정부에서 조금 주는데 빨리 하라고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정해져 있죠. 네, 그 기간 안에 성공을 해내면 좋지만 뭐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희는 성공하는 방향으로 모든 연구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스타트업 회사에서는 그만한 돈 모으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는 누리호처럼 큰 발사체보다는 조금 작은 발사체를 개발을 하는 거고요. 로켓이 엔진이 제대로 추력을 내는지, 그다음에 엔진 추력을 내는지 보기 이전에 엔진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이 각각 다 원하는 요구 조건들을 충족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시험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 개별 요소들에 맞는 시험 설비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학계에서 우리 막 연구 같은 거 하고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우주 기술이라는 게 뭐 우리 일반적으로 인식하기에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학계에서도 학생들이 이런 기술을 배우고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학교에서 이런 우주 개발 사업에 관련해서 참여해서 연구를 하고 하는 게 뭐 진짜로 가능한 일인지.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이제 카이스트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연구실 이름이 스페이스크래프트 프로토타이핑 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알 수 있듯이 양산은 당연히 못하죠. 그런 개념은 아닌 거고 일단 프로토타이핑 하는 그런 연구 이게 어떻게 보면 연구랑 개발이랑 섞여 있는 그 중간 정도에 있죠. 뭐 제가 당연히 저 원래 산업계에 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 그래서 일단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지? 일단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보면요, 그러니까 한 100kg 좀 안 되는 그런 인공위성 실제로 설계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고, 이제 우주에 올라가서 광통신하는 그런 큐브 위성, 작은 위성 이제 그런 거를 만드는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과제도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드웨어를 만들 거고요. 예,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 보면 이렇게 우주 예. 산업 요거 얘기하면은 나사가 딱 있잖아요. 예. 공공기관에서는. 예, 근데 민간 기관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돈을 벌고 있는 그런 회사가 있을까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뭐 뉴스페이스에서 뭐 스페이스X 나오고 해가지고 우주 산업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우주 산업은 우주 시장은 언제 그 처음 시작부터 상업화했어요. 상업화 됐었어요. 왜냐면은 그 나사에서 뭐 혹시 아폴로 13호란 영화 아시나요? 네, 옛날 네, 영화인데 거기 나오면은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뭐 이게 뭐 그 공기 정화기인가 뭐 그런 거를 뭐 그 고장 나가지고 여기서 떼와서 여기다 갖다 붙인 장면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호스를 꽂으려고 하니까 안 들어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두 개 만든 회사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부터 알 수 있듯이 옛날부터 회사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처음에 그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뭐 운영을 하고 그거는 이제 뭐 나사에서 했을진 모르겠지만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로켓을 만들거나 로켓도 당연히 처음에는 이제 나사에서 이게 연구를 했겠죠. 하지만
뭐 지금도 그 스페이스X가 워낙 유명해서 그렇지 전통적으로 했을 때 록히드 마틴도 그렇게 많이 쐈고 그 오비탈이라는 회사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우주는 항상 이제 상업화의 영역이었죠. 그러니까 네네네. 옛날부터 돈은 계속 벌어왔어요. 아, 네, 그렇군요. 계속 벌어왔고. 근데 지금 스페이스X 얘기가 나와서 이제 하는데 제가 듣기로 저도 카더라 통신이에요. 제가 뭐 그쪽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거기서 말씀을 드리면은 거기서 사업 부문이 뭐 여러 개 있죠. 그렇죠? 뭐 삼성전자에서도 뭐 핸드폰 사업 부문 있고 반도체 사업 부문 있고 이제 그러듯이 거기서도 로켓 사업 부문 있고 요즘 많이 하는 스타링크 사업 부문 있잖아요. 근데 로켓 사업 부문은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객이 누가 됐든 일단 사기업으로서 인컴 잡히는 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 돈을 가져다가 지금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하려고 하는 거죠. 스페이스X도 그러고 있고. 아, 그러면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뉴스페이스라고 해도 제가 알기로는 나사 같이 이제 정부 주도의 국가 개발 사업 같은데 이제 참여해서 조금 이끌어줬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국내에서도 그렇게 정부 주도의 사업이 있어가지고 이런 뉴스페이스 시장을 조금 이끌어주고 있는 게 있을까요? 아, 그게 이제 최근에 조금씩 시작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이제 물론 아직 2차 발사가 남긴 했지만 누리호가 이제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가 되었고 이제 이 누리호를 이제 신뢰도를 조금 더 높이고 이제 반복 발사를 여러 번 해서 이제 저희 우리나라의 그 우주 산업 생태계를 조금 더 굳건히 하는 방향으로 이제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소형 발사체 개발 역량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은 이제 소형 발사체 상단 엔진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제가 아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우주 산업이 미래가 밝은 것 활성화가 같아요. 되어지고 있고요. 네. 미래가 좀 밝은 것 같은데요. 그 교수님은 이제 학생을 가르치고 그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에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보다는 우주 산업의 미래가 더 밝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주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과에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돈이 될까요? 저희 과에 지원하는 학생들한테 이제 전하고 싶은 말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사람들이 잘 모르셨을 텐데요. 항공우주공학과 나오면 취직 되게 잘 돼요. 왜냐면은 이게 일자리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만큼 전공한 사람은 더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 동기가 15명 있는데 그중에 뭐 이제 통계로 하면 그중 한 5명 정도는 교수하고 있고 그리고 한 대여섯 명 정도는 뭐 국가연구소에 있고 나머지 애들은 이제 회사 다니고 있는데 예, 그래요. 그래서 항공우주공학과는 옛날부터 취직이 잘 됐어요. 실제로 수요도 전혀 수요도 많았고 그리고 앞으로는 더더욱 커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한화도 대기업에서 큰 투자를 해서 지금 우주 맞아요. 산업을 이끌려고 하고 있고 또 이게 그러니까 또 국방 입장에서 보면은 앞으로는 우주 쪽은 발을 들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앞으로 더 작아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항공우주공학과에 진학하라. 제가 대학교 지나갈 때 항공우주공학과 가면 주위에서 선배들이 놓고 가면은 물론 뭐 그런 회사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뭐 세탁기 만든다, 선풍기 만든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예, 제 동기라든지 위에 선후배 봐도 아무도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 프로를 보실 분들이요. 아마 관계된 분 말고도 다른 타 전공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궁금한 게 과연 진짜 이런 그 발사체를 만드는 뭐 연구소든지 아니면 기관이든지 어떠한 전문가들이 모여 있을까요? 뭐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사실 저희 회사에서 뭐 항공과 취업 되게 잘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항공과 학생들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졸업자가 굉장히, 많이 없죠. 졸업자가 많이 없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항공우주공학과에서 배우는 것들은 발사체나 비행기나 뭔가 날아가는 것들에 들어가는 모든 세부 전공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다 모여서 항공과라는 하나의 틀을 좀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사체 만드는 것도 좀 보면은 그게 뭐 발사체 탱크 만드는 게 꼭 항공과 나왔다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기초 역학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기계과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뽑고요. 그다음에 발사체 들어가는 전자장비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항공 전자장비라고는 하지만 그냥 전자학과 나온 학생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주에서 요구하는 그런 특수한 요건들의 규칙을 잘 따라서 만들면은 만들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을 많이 뽑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우리나라 우주 산업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요. 제가 이쪽 전공자가 아니라 그런지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발전해 있네요. 그 보시는 분들도 좀 약간 그런 거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